네, 한 주간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주 이슈들 정리해봅니다. 동의대 아시아개발연구소장 김태원 교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난주 내내 이 IS에 의한 테러가 예. 지금 곳곳에서 발생해서 참 끔찍한 사고가 많은 희생자를 냈습니다. 그 소식 좀 전해주시죠. 예, 지난 7월 3일이죠. 그제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IS의 폭탄 테러로 250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이거는 이라크 전쟁 이후에 최대의 사망자를 낸 테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테러는 이라크가 IS로부터 바그다드 서쪽에 50km 정도에 위치한 팔루자라는 그런 도시를 탈환했다고 선언한 뒤에 일주일 만에 발생해서 이라크에 대한 IS의 보복이라는 그런 해석도 있는데요. 네. 이라크는 시리아와 함께 IS의 주요 교정국입니다. 그리고 IS의 세력이 이라크 북부 지역을 지금 현재 점령하고 있고요. 상당히 수도인 이라크와도 근접한 지역까지 점령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요. 네.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라크 정부가 그동안 폭탄 탐지기를 대량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테러에 네. 대한 대비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정부 관리 부패 때문에 이게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그런 감지기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 거기에 대한 비판이 많이 있었는데 네. 폭탄 감지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테러에 더 취약해 왔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원전이고 테러 구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운영 주체가 경제적인 단기적인 그런 이익보다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고 또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는 부패 없는 원칙적인 운영이 필수라는 것을 명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네. 그리고 이에 앞서서 7월 1일에는 또 방글라데시 아시아인데요. 네. 인도 동쪽의 끝에 있는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9명의 무장괴한이 침입해서 경찰과 인질극을 벌이면서 총격전하고 폭탄도 터지고 해서 20명이 사망한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네. 이 중에 일본인도 7명씩이나 지금 사망했다고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했고요. 이번 방글라데시 테러로 주로 IS에 의한 테러가 중동과 서구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이 IS의 테러가 아시아 지역으로 확대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슬람 교도 인구가 많은 동남아 국가들은 테러 확대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대책 마련에 아주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외신 보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도 사실 강 건너 불보듯 해서는 안 되는데 국가안전처를 중심으로 해서 네.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준비하고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 중동과 서구 지역이 아니라 이제 아시아까지 확대된다고 예. 하니까 세계 어디도 이제 테러 안전지대가 더 이상 없다. 이런 그렇게 생각이 생각하면 안 드네요. 되는 거죠. 지진처럼. 네,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일본의 참의원 선거가 오는 일요일이죠. 10일에 예. 있었습니다. 그 소식 전해주시죠. 예. 일본 국회는 양원제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중의원하고 참의원으로 나눠 있는데 참의원은 미국의 상원격이에요. 그래서 24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선거구에서 146명을 뽑고 네. 비례로 96명을 뽑습니다. 임기는 6년이고요. 그리고 네. 3년마다 절반씩 그렇게 선출하는데, 이제 오는 일요일인 10일에 그 선거 날짜입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가 중요한 거는, 아베 수상이 필생의 수건으로 삼고 있는 것이 개헌이거든요. 이 개헌을, 시도할 수 있는 3분의 2 의석을, 확보할 것 같은 그런 예측들이 많이 나오기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요? 근데 네. 이게 패전의 흔적이라고 주장을 하는 현행 헌법 구조, 전쟁할 네. 수 없는 조항이요. 네. 그것을 일본이 바꿔서 네. 명실상부하게 군대도 갖고 자위대가 아니라 정식 군대도 갖고 전쟁도 수행할 수 있는 보통 국가가 되는 것이 일본의 우익과 아베 정부의 수건인데 이 개헌을 위해서는 중의원과 참의원, 양원 모두 3분의 2 이상이 발의해서 국민 투표를 거쳐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미 중의원에서는 자민당과 함께 연립여당을 구성하고 있는 공명당이 합치면 3분의 2를 이미 넘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연립여당인 자민당, 공명당 그리고 두 개 정당이 더 개헌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오사카 유신회와 일본의 마음을 중시하는 당 네. 이렇게 4개 정당이 개헌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4개 정당이
3분의 2 이상을 획득할 가능성이 많다고 현지 언론들이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보통 일본인들의 좀 여론이 네. 전쟁에 민감하기 때문에 네, 이 네. 개헌에 쉽사리 찬성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방금 말씀 들으니까 이 3분의 이상을 네, 얻을 네.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정치적인 꼼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보통 일본 사람들은 아베 정권의 지나친 국수주의적인 행태나 개헌에 대해서 좋아하는 비중이 이렇게 높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일본은 장기간의 어떤 일본 경제 침체 때문에 일본 사람들 생활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전에 여러 수 아래로 보았던 한국의 경제 약진에 좀 상대적으로 좀 박탈감 같은 것도 있는 사람들이 많고요. 네. 많은 일본인들은 한국과 같은 강력한 정치력을 가진 지도자가 없어서 일본이 장기적인 경제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론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찌되었건 일본에 나아갈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이 아베에게 지지를 철회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베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아베노믹스라고 해서 자기 이름을 붙인 자기의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일본의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무진 애를 쓰고 있는 그런 지도자로 각인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경제에 있어서는 아베를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이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슈화하고 이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싹 감춰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 국민들이 요 최근에 브렉시트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엔화 가치가 상승하는 것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에서는 개헌 문제보다는 아베의 경제 문제의 이슈화에 좀 이렇게 말려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야당에서는 끊임없이 아베의 속셈을 개헌에 대한 속셈을 이야기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네. 참 근데 이 같은 분위기 좀 막기 위해서 좀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네. 그래서 이게 포퓰리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복지나 어떤 일자리에 있어서 당장 시급하게 추구하는 국민들의 어떤 욕구들을 충족 채워주는 임기응변식의 보호무역주의적인 자국의 산업만 보호하고 이렇게 폐쇄적인 그런 정책들을 얘기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여론이 튼튼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론이 상식선에서 자유무역을 하고 또 국제사회에서 협력해서 이웃나라가 잘 돼야 나도 같이 잘 될 수 있다는 거. 나만 잘 돼가지고는 장기적으로 잘 될 수 없다는 그런 인식을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중산층이 튼튼해야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양극화가 이렇게 심하게 되면 그러한 상식적인 사고와 여론이 형성되기가 힘들죠. 일본이 그런 형태에 있고 또 결국 영국의 브렉시트도 그런 양극화의 상황에서 그런 여론들이 형성된 거라고 보고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국제적인 경제 침체에서 벗어나는 것도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제 협조가 중요한데 우리나라가 마침 또 G20 회원 멤버 국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국제 사회가 좀 더 협력해서 이럴 때일수록 보호무역보다는 서로 조금 인내하면서 신자유주의적인 시대지만 무한 경쟁으로 가는 시대이지만 그래도 자국의 중산층의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또 양극화가 되는 국내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양극화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국제적으로 해나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인식의 전환, 세계적인 양극화를 만드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어제 이 한국의 어업 담당자들이 또 방한을 해서 또 한중 간 어업 문제를 또 협의를 했죠. 그 내용 자세히 전해 주시죠. 예, 이번에 9차 한중 어업 문제 협력 회의를 하기 위해서 중국의 외교부와 업 관련 부처의 담당관들이 방한을 했는데요. 광주에서 어제 개최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어업에 관련 협의이기 때문에 중국 어선의 우리 수역에서의 불법 조업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요. 중국 당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단속해 줄 것을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한강 하구유역까지 들어와서 불법 조업을 해서 유엔군 사령부까지 나서서 이들을 퇴거하는 최근의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태에 대해서도 좀 논의를 했던 것으로 네.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은 불법 조업에 대해서는 단속을 자국도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원칙적인 면에서 그렇게 했던 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국도 좀 너무 지나치게 무리하게 단속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그 중국의 불법 어선 문제는 사실 오래됐지만 해결이 잘 안 되거든요. 네. 그 이유는 좀 중국의 국내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어업에 나서고 있는 중국의 연안의 어민들은 대부분이 좀 극빈자 계층에 속합니다. 중국 내에서도. 그래서 자신들이 고기를 잡아서 돈으로 만드는 일 이외에는 식구들을 부양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을 갖지 못한 거죠. 네. 그런데 중국 연안은 오염으로 인해서 고기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처럼 대연 성박을 건조해서 원양어업에 나설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안 되고, 네. 그러니까 위험은 있지만 작은 배로도 어로 활동이 가능한 황해나 제주도 같은 우리나라 해역까지 와서 이제 불법 조업을 하는데요. 이것을 한번 잘 걸려서 납포되거나 배상금을 물어도 거기에서 들어오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크니까. 크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 어지간하게 단속하지 않으면 이것이 근절되기 어려운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 문제는 이런 중국 어민들이 치어들까지도 마구잡이로 네. 이렇게 획득을 하고요. 그리고 어구나 또 쓰레기들을 많이 이렇게 투척을 해서 네. 우리나라 해역이 많이 오염이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들이 한중 간에 좀 더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어야지 되는데 네.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이 불법 조업 문제 쉽게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예. 또 지난주 금요일에 또 한국이 파리클럽에 가입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좀 소개해 주시죠.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이 파리를 방문해서 파리클럽 가입 문서에 정식으로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21번째로 회원국이 됐는데요. 이 네. 파리클럽은 주로 서방 선진국들의 위해서 이루어진 채권국 모임입니다. 그래서 각종 자금을 지구촌 여러 채무국들에게 빌려준 국가들이 국제사회의 경제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 채권국으로서 어떤 역할을 같이 취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협의하기 위해서 만든 모임인데요. 의사결정에 있어서 만장일치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21번째 가입했어도 우리의 발언권이 그렇게 약한 것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또 신흥국으로서 한국이 처음이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타국의 원조와 빚을 통해서 연명하던 한국이 이제는 당당하게 순수 원조국이 됐고 그뿐만이 아니라 채권국 모임의 구성원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지만 그래도 네. 잠시나마 국가적인 자부심을 가져도 괜찮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소식에 잠시 좀 자부심을 가져봅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의대 아시아개발연구소장 김태원 교수와 함께 한 주간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주요 이슈들 정리해봤습니다.